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할지가 관건입니다.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내일 이제 장윤기 2차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우선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에 장윤기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이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라는 혐의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채원 양에 대한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이 한 고등학생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살인 미수죄가 혐의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 이 고 이채원 양에 대한 범행이 있기 이틀 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강간과 감금을 했다라는 혐의로 이렇게 3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윤기는 이채원 양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 성범죄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범행 초기에는 이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가 자신의 그런 고의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들을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은 이 재판에 들어섰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모두 인정을 했고 또 심지어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도 일부는 철회한 듯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법정형 자체가 5년형 이상부터인데 지금 이게 만약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 강간 범행의 그런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저 무기징역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장윤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이제 그 부분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장윤기 입장에서는 아마 사실관계들 혹은 정황들이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목적만큼은 일반 살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데 검찰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을 이렇게 묶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케이블 타이 실물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죠.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본인의 본가에 이것을 은닉해 두었다가 추후에 이미 제출하라라는 이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집으로 가져온 이후에 이미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체 결박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행 도구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집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묶는 정말 전깃줄을 묶는 타이가 아니라 굉장히 긴 공업용 케이블 타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결박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것을 은닉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 성적인 목적, 신체 결박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 확보되기도 했고 이것을 체증하는 과정에 그 영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장윤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집에 있는 걸 묶으려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증거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인정이 될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근데 변호사님 그 시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가 그냥 집 정리를 하다가 나온 것이고 정리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을 충분히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모를 이미 제출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경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증거물,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목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조금 더 증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증거를 훼손시켰지만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다만 좀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단순히 이제 본인의 집이라든지 장윤기의 집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 보관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방에 전남에 이제 본가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가져왔다라는 점은 혹시나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멀리 이렇게 옮겨놓고자 한 그러한 좀 마음이 작용한 건 아닌지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다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황 증거라서 좀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정황 증거들도 이 내심의 목적이라든가 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기존에도 과거에 그런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이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또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정황들 그리고 다른 물적인 증거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케이블 타이라든가 혹은 뭐 그 밖에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것지만 그래도 그 사실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좀 주력을 해서 입증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런 정황들을 강조를 하고 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그런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좀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이 장모 경감은 실제 뭐 거기서 나온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사팀에게 그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뭐 차량도 전달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게 뭐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가 이것들을 환불을 할 때 어떠한 시간적인 기한에 쫓기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증거물을 뭐 환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지금 굉장히 이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성적인 목적 그러니까 강간등 살인이냐 그냥 일반 살인이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사팀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그것도 목 부위와 가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환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고요. 차량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거보전 조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범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 이동수단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전 조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월 5일 범행이 발생한 그 다음날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로 돌려줬고 그것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보름 넘도록 타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에 그러한 그 상황을 제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그러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면회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장윤기 부친의 진술을 보면 물건을 빨리 정리해야 할 생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했는데 이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부인을 하는 거죠. 이제 고의가 없었다. 그것이 뭐 향후에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그런 증거로 쓰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고의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단 뭐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긴 하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수사팀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리얼돌과 같은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뭐 수사팀을 통해서 처리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증거인멸의 교사는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역시 모두 좀 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 실제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장윤기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안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우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결국 수사팀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왜 알려줬을까? 결국에는 이 장윤기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잠깐 친족 간의 특례 조항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만 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증거를 인멸했을 때 가족이 끼어들어서 이 증거를 전부 인멸하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 간의 특례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이 이것을 해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 경찰 신분인 아버지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촌적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강력범죄, 이런 살인범죄라든지 아니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현직 경찰이라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친족 간의 특례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장윤기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법적인 죄책에서 아예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의 죄를 없앤 것 그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수사팀장을 시켜서 인멸을 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사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경찰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도 증거인멸죄는 안 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법 적용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윤기 부친뿐 아니라 이게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실제로 수사 초기 장윤기한테 강간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게 그 근거로 좀 지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살인으로 판단을 하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당시의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때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보도 내용을 보고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구석이 있나 보다. 혹은 법리적인 판단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의 판단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서의 그런 판단이 조금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송치가 된 것도 단순히 뭐 부실 수사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애초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간 것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파악을 하고 충분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고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들을 은폐하고 또 증거들을 은닉해서 일부러 이런 사건을 일반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광산경찰서장이 이제 어떤 이런 그
그러니까 일반 살인으로 그러니까 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하도록 좀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일반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장이 이런 걸 좀 개입을 할 수가 있나요?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긴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수사를 본인이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장이 이제 보고를 받는 형식이고 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당시에 다 사실 이제 수사팀장이 있고 다른 수사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보기에 이거 강간살인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구속된 팀장 이야기로, 그러니까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리고 다른 증거들,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황 증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간살인죄 적용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사팀원들 입장에서는 팀장의 이런 이야기를 사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 이 광산경찰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강간살인죄가 안 된다라는 이제 본인이 막아선 그러한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수사팀장은 구속된 상황이지만 뭔가 윗선에 또 추가적인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의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지금 추후의 과정,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윤기 2차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 7일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저는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 있습니다. 일단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어쨌든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네. 정확하게 말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냐가 아니라 실제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느냐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장윤기가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그 태도 이것을 봤을 때 실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도 너무 늦었고 그동안의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이번 반성문의 내용 짐작을 보더라도 사실 진지한 그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왜 지금 반성문을 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강간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사항들을 봤을 때 정황들이나 혹은 기타 증거들을 보면 이 강간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제출한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형량을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 점을 재판부에서 평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반성문의 유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의 의혹으로 이렇게 함께 번지면서 사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그런 논란으로까지 확대했잖아요. 이 부분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로 이 많은 권한들이 집중되게 됐을 때 우리가 견제 장치라든지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처음에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가 검찰이 11개 항목의 보안 수사를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의혹이라든지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과 이것을 요구해서 다시 경찰로 이러한 사건의 무게추를 옮겨놓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력 갈등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있어야만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없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개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구멍이 없는지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억울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묻혀진다라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감경하게 이렇게 본인이 지은 죄책에 비해서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장윤기 사건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총 뭐 8개 재판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특검팀이 이제 징역을 4년 구형한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로 이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이렇게 3가지 의혹인 거죠?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에는 8천만 원가량의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이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 이것이 정치 자금적인 이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이고 통일교 청탁의 경우에는 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을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받았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인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일부 알선 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1년 8개월의 이제 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 가면서 이게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심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 오인한 부분은 있는지 어떤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상고심에 가서 이 원심의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4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죠.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뭐 이번 주에 대법원 선고가 있네요. 이 사건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등에 관한 부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네.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은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자신이 뭐 그동안 그런 금전 관련 문제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이를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변론들 모두 배척이 됐습니다.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기존의 이런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뭐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수수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이 2심에서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선고받은 그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1심에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나중에 내가 사면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예.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다라는 이제 시각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별개의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고 원칙적으로는 뭐 경합범의 경우에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별개 사건으로 누적된 형량을 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현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형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죄책을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올 생각이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라도 내가 저지른 행동의 무기징역 정도구나, 내가 저지른 행동이 이만큼의 죄책이구나라는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예단하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 관련해서 사면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뭐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예컨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대통령의 사면 권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제한을 두는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후에 또다시 그 법을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뭐 추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는 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재판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사건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당장에 뭐 빠른 미래에 사면권이 행사될 것이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지형의 변화라든가 혹은 여론의 변동을 봤을 때는 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